우리 통상경정 청구는 봤고요. 이제 후발자 사유 경정 청구가 남았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뭐 세 줄만 딱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세부 사항이라 오른쪽에 이제 사유가 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이름이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 그 의미는 이제 원래 신고하거나 할 때는 몰랐던 사유가 불확실했던 사유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고치려고 했더니 이미 통상경정 청구를 못하네. 5년 지나버려서. 그러면 이제 경정 청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그때 알 수 없었으니까 통상경정 청구는 알 수 있었으나 네가 실수로 이제 반영을 못했니? 그러면 이제 줄여주는 거 하려면 5년 내에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후발자 사유는 그때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 얘는 시간을 더 줄게 이런 거예요. 통상경정 청구 기한 지났더라도 가능하다. 근데 뭐 출발 자체가 얘는 성격이 좀 다른 거야. 통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사유, 이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통상 경정 청구가 아니라 이제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 아까 번호 1번이었으니까 2번 하면 될 텐데요. 어쨌든 얘도 상황은 이래요. 얘도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이제 사업연도고요. 이때 번 거 가지고 이제 실제 법인세를 구해봤더니 실제 법인세가 10억이래요. 똑같이. 그리고 얘가 또 신고한 법인세도 10억이래요.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잘못 신고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하는 내용 안에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신고할 때 요 또 결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신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행위나 거래. 근데 행위나 거래가 있는데 그놈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반영을 해서 아는 대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이게 소송이 붙거나 아니면 뭐 서로 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부여가 됐거나 계약 해제,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제 돌리는 그런 해제권이 있는데 아직 그 조건은 만족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 해제권 행사를 해버렸네. 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내가 팔기로 했는데 그게 해제가 돼서 이제 이게 팔았는데 해제가 돼서 없던 게 돼버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의 결과라든가 이게 달라져 가지고요. 이때는 알 수 없었던 이때 또 그걸 불확실한 이런 우발적인 상황을 이때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때 나름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이거죠. 알았으면 바꿔치기 해서 다시 경정이 가능하다.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나중에 안 거예요. 이때 알았다 이거죠. 안날. 이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를 알았다면 이걸 위로 쓸까요? 안날. 요게 이제 이렇게 몰랐던 사항이 불확실한 사항이 이제 나중에 이 후발적 사유를 알게 되었다. 여기 있다. 그럼 요걸 이제 알았네요. 안날 알았으면 그때부터 안날부터 3개월 내. 얘는 3개월이에요. 안날부터 3개월 내 이제 경정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정 청구하면 또 역시 2개월 내 결정하고 등 이게 되겠죠? 2개월 내 이제 가타부터 경정 결정하거나 경정 청구에 대해서 아니면 거부하면 또 이제 싸우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겠지. 맞으면 환급도 30일 되는 거고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얘도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얘가 맞아서 경정하는데 이게 얘는 만약에 통상 경정 청구가 5년이잖아요. 신고기한 경과 후 이때가 5년이야. 그 사이에 있어도 역시 사유는 후발적 사유잖아요. 통상은 아니고. 그럼 통상 경정 청구에 묻어서 같이 해도 되는 거야. 어쨌든 통상 경정 청구든 뭐든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통상 경정 청구가 5년 내 가능한데 이때 끝나버린 거야. 5년이. 그래도 뒤에 이 사유가 발생 알았다면 3개월 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얘는 이때 몰랐던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의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르죠 좀. 아까 통상적인 경정 청구는 이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실수했든 의도든 뭐든 간에 잘못 신고한 거를 바로잡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때는 몰라서 나중에 이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얘도 역시 상황을 보니까 제척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아까 통상 경정 청구도 5년 다 돼가지고 있으면 2개월 내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부가권인데 그 부가권이 만료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2개월 연장해줬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원래부터 있었어. 얘가 원래부터 2개월 요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특례 제척기간. 특례 제척기간이 원래 얘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 아까 통상경청정보도 아무 생각이 없다가 보니까 거의 5년 다 돼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2개월 하려고 했더니 이미 제척기간 5년 지나버리면 못하니까 걔도 2개월 하겠다. 그게 뒤에 등장한 거야. 얘는 원래부터 필요했죠. 5년 지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해주는 거니까 얘는 이때 2개월 내, 이때까지는 제척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이것도 부가권이니까요. 경정 뭐야? 경정 결정이죠. 경정 결정, 경정에 대한 결정. 이것도 이제 부가권이니까 경정 결정해 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 2개월 내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후발적 사유가 뭐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 1차형으로 이 사유를 외운다는 거는 뭐 무리예요. 그래서 2차 때는 몇 개 하고 등붙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른쪽 페이지. 그럼 이러한 후발적 사유는 뭐냐? 또 1번부터 5번까지 이것도 취약되어 있고요. 거기 5번 밑에 1번, 4번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많아야 돼. 많은데 여기는 축약만 해놓은 거야. 그렇게 뭐 내용이 세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떤 게 있나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후발적 사유는 어떤 거냐? 최초의 신고, 처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거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표나 세액을 계산했는데 그 계산의 근거가 되었던 어떤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 소송이 붙은 거지. 나중에 그 소송의 결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저때 신고할 때 저때는 반영을 못하지. 소송은 싸워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밑으로 가 보시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 보시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기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했대요. 무슨 말이야? 이 연도가 아니고요. 이때 신고가 딱 끝났는데 얘를 다른 연도에 조사를 하다가 다른 연도치에 뭔가 누락된 거라고 우린 여기다 반영했는데 이쪽이 집어넣어 버린 거야. 과세관청에서. 그럼 덩달아 이쪽으로 과세가 되면 이쪽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덩달아서, 그죠?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연도치 신고 이미 끝냈는데 다른 연도에 소득이나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제3자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세관 바꾸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간에 여긴 4번에 그런 게 있네요. 결정 경정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과표와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표와 세액을 신고해야 될 과표와 세액을 초과할 때 다른 연도로 돌리다 보니까 이 연도가 결과적으로는 초과하게 된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연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징해서 그쪽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 연도는 덩달아 결국은 과다하게 돼버렸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연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어넣으면 이쪽은 빠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느낌이 이때는 처음에 신고할 때 알 수 없었던 사유, 그때는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사유가 나중에 그런 계약 해제권이라든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이 거래나 행위 같은 게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제3자의 소로 바꾸거나 이자가 갑인데 을로 바꾸거나 하다 보니까 을 걸로 과세하다 보니까 갑건 아닌 거니까 갑은 빼줘야 되겠지. 이런 식의 사건들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야. 이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알았다면 3개월 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연돼 있는 거야. 아,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 3개월 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게 만연돼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개정된 사항이 징액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는 걔는 90일이었다가 3개월로 바꾼 게 요 3개월이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3개월 여기랑 맞추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취지를 얘기하네요. 거기다가 하루 이틀 더 길어지는 거니까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건데 아까 90일, 30일, 3개월 바뀐 거 여기서 비롯된 거다. 3개월 아셨죠? 이건 느낌 오시나요? 이건 이름이 후발적 사유야. 그때는 몰랐던 우발 상황이다 이거죠. 이때는 몰랐던 상황이다 이거죠. 회계할 때도 우발 채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발적인 거다. 그때 어떻게 제도를 반영해? 우발 채무도 예상한다고 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얘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제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다면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면 경정 청구 허용할게. 3개월 내만 와. 그러면 2개월 내 결정해 줄게. 아셨죠? 이건 거다. 자, 그럼 이건 대상자가 있겠네. 얘도 대상자가 있고 사유가 있고 등등 내용들이 있을 텐데 뭐 다 통상 경정 청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후발적 사유 왼쪽 페이지 하단 후발적 사유 1번 대상자 기한 내 신고자 및 결정받은 자도 포함하네. 무신고자도 가능하대요. 뭐야? 무신고자는 여태까지 안 됐잖아. 결정받은 자. 그죠? 무신고자는 결정받은 자. 우린 누구만 가능했어? 아까 수정신고도 통상경정청구도 기한 내 신고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 또는 면제자. 그랬지 결정받은 자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신고 안 했어. 애초에 처음에 신고 안 했거든. 괘씸한 무신고자야. 또 기한 후 신고했니? 안 했어.
그래서 결정받은 자야. 그래서 신고 안 해서 결정을 한 상태야. 결정했어요? 결정할 때는 이 내용들을 결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 이 사항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이자는 괘씸한 자긴 하지만 그거는 이자는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몰랐던 사항이니까 무신고 괘씸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경정청구 허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거 아니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무신고자니까 통상 경정청구 못하죠. 거기다가 억울하면 불복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억울한 게 돼야 되는데 불복 들어가려면 90일 내야 되는데 90일은 당연히 지났겠지. 그랬다가 나중에 후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 경우는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는 달라져. 대상자가 얘는 결정 받은 자도 가능해. 신고 안 한 자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태까지랑 다르게 그거 이제 말장난 치겠죠? 그래서 결정 받은 자 가능하다. 그럼 가끔 질문하는데 대상자의 법정 신고 기한 내 기한 내 신고자 및 결정 받은 자다. 아니 그럼 기한 후 신고자는 빠집니까? 라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자 어디 포함돼 있어? 결정 받은 자에 포함돼 있죠. 기한 후 신고하면 아까 3개월 내 결정한다며. 그럼 결정을 받은 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문상으로 걔는 빠져 있는 겁니다. 걔는 여기 포함돼 있는 거야. 어차피. 따라오셨나요? 여태까지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면제자 이렇게 따라왔잖아. 그죠? 여기는 지금 조문에 보니까 법정 기한 내 신고한 자 및 결정받은 자니까 기한 후 신고자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빠졌지? 빠진 게 아니라고요. 기한 후 신고자는 결정받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하면 확정력이 없고 결정을 3개월 내 받아야지만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돼 버린다고요. 기한 후 신고자는. 그래서 여기는 조문상으로는 빠져 있다고요. 그게 빠진 게 아니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결정받은 자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결정받은 자 다 되는 거야. 후발적 사유는 그때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사유는 됐고요. 그 다음에 기한은 안납 3개월 내 다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 역시 얘도 결정 확정력은 없겠지.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도 역시 2개월 내 갖다부터 결정해 줘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확정력 자체를 갖는 건 아니겠지. 경정 청구도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건 똑같아. 확정력이 없다는 거는. 됐고요. 마지막 기한 후 신고 볼까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간단하니까 교재 볼게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지.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기한 내에 신고 안 한 자가 기한 지나서 3월 말까지 법인에 신고 안 한 법인이 4월 5일쯤 돼서 기한 후로 신고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4월 5일 날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가 세금 낼 게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기한 후 신고도. 그럼 만약에 4월 5일 날 기한 후 신고하는데 환급 받을 세액을 신고하고 싶으면 환급. 마이너스다 이거죠. 기한 지났지만 환급. 그건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웃기잖아.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기한 후 신고하는데 그게 플러스 세금을 내는 거든 환급해달라고 하는 거든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지. 그럼 불합리하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 라고 지적받아서 지금 바뀐 거야.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첫째 줄이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및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불가능하다. 틀린 집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든 가능한 거야. 낼 세금이 있든 3월 말까지 신고 안 한 자가 4월 달에 이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 법인인데 요번에 플러스 낼 세금이 있든 아니면 마이너스 환급해달라고 하든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다. 아셨죠? 둘 다 가능하다. 환급받을 세액 있는 자도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기한은 언제까지겠어요? 대상자 받고 기한은? 기한 후 신고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는 자 일단 내가 기한 내 신고 안 하잖아요.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이거를 1년 내 조사해서 결정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신고 안 한 자들은 과세관청은 1년 내 해야 돼. 1년 내. 1년 내 이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을 걷어갈 의무를 갖습니다. 아셨죠? 과세관청은 1년이야. 1년. 그러한 1년 내 결정해서 이제 얘를 추징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할 텐데 그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느낌 오죠?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해버리면 기한 후 신고 안 되죠. 내가 기한 지났지만 신고할게로 했더니 이미 세무서가 결정해버렸어. 그러면 결정된 따라야 되는 거지. 그 기회는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수정신고는요.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였고요. 아까 수정신고는 정확히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연히 결정이죠. 결정. 아직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확정이 되는 건데 확정된 적이 없으니까 최초로 확정시키는 결정하여 세무서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1년 내 이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효력은 확정력은 당연히 갖지 못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한 후 신고 들어가면 이제
기한 지났지만 1년 내 과세관청은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기한 후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하면 신고한 때로부터 3개월 내 과세관청이 결정합니다. 이제 지금 3개월과 1년 차이 알겠죠? 1년은 뭘 말하는 거야? 1년은 신고 안 한 자들은 세무서가 1년 내 세금을 추징하라는 얘기야. 그게 1년이고 기한 후 신고했어. 이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결정하래. 응?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자체는 확정력을 갖지 못합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내. 그 맨 밑에 있네요. 결정 통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통지한다고 돼 있네요. 그럼 얘가 이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지만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과세관청의 행정력 동원을 막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과세관청이 가서 조사해 갖고 세금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지 일. 힘들지? 그러니까 당근을 좀 주겠죠. 아, 좀 기한 후 신고 좀 해줘. 그러면 어떤 당근 줄까요? 어떤 당근 줘요? 가산세 감면. 그죠? 얘도 신고불성실만 감면됩니다. 신고불성실. 얘는 무신고자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한 자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 20%가 붙습니다. 아까 과도신고는 10%였는데 얘는 20%가 붙어요. 그놈을 깎아주겠다는 거야. 6개월 내 하라는 얘기야. 과세관청은 얼마 내에 해야 돼요? 1년 내에 한다고 그랬죠? 1년 내. 1년 내. 그중에 반 딱 쪼개서 6개월 내 네가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해주면 과세관청이 행정력 동원해서 세무공무원들 가서 조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줄여준 거니까 가산세 깎아줄게. 6개월 내 하면 이 중에 한 달 내에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하게 되면 쪼개서 50%, 30%, 20%. 한 달 내에 하면 50% 감면해 주네. 50%. 뭐를? 신고불성실을. 이때 또 뭐가 나오겠어요?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 또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하면 감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또 나오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 간단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안 됩니다. 납부지연은 확정력 없다고 돼 있고 알고 하면 안 된다. 다 있네요.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수정신고가 더 중요하겠지. 기한 후 신고보다도. 그죠?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 등등 있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실까요? 44페이지 가볼게요. 44페이지. 28번 문제 가볼까요? 28번 문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다 환급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경우 및 과다 환급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표와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내역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아까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 된다. 동그라미. 증액 수정신고니까 세금이 늘어야 되는데 불완전 신고는 늘는 세금은 없다 하더라도 허용해 줄게라고 돼 있다. 29번.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수정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바로 틀렸네요.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한데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또 면제자도 가능한데 잘못됐네. 어쨌든 둘째 줄에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후 이후에는 수정 신고할 수 없다. 우리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건데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한 만료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무슨 3년이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둘 다 틀렸네요. 기한 내 신고자만 된다? 잘못된 지문이고요. 기한 후 신고 되니까. 그리고 일단 신고가 되면 이때는 이제 언제까지 이제 기한 내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 제척기한 만료 전까지니까 이렇게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 30번. 수정 신고는 증액 확정의 효력이 있으나 일반적인 수정 신고가 증액 확정력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죠? 일단 수정 신고는 확정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 누구만?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그죠? 어쨌든 경정 청구는 확정력이 없다. 뭐 무난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오른쪽 해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아닙니다. 정부부가 세목의 수정신고도 확정력이 없습니다. 정부부가 세목,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기한 내 신고자일 때만 확정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1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정률을 감면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날짜만 줄어드는 거지. 과소신고라는 신고부성실만 감면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데 납부지연이 들어가 잘못된 거다. 32번 가보시면 이거 괜히 좀 어렵게 꼰 건데 사실 크게 의미 없이 한 건데 한번 보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과표를 과소 신고하여 증액 경정을 받았답니다. 기한의 신고자인데 어쨌든 과세관청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징액 상황이 되면 징액 경정을 하겠지. 그 징액 경정을 받은 경우로서 징액 경정에 대하여 경정 후에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세액공제액이 미치지 못한대. 즉 세액공제 올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세액공제. 그럼 세액공제액을 해주세요라는 경정 청구 돼 안 돼 지금? 되지 바뀌어가지고 세액공제액 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요게 또 틀렸네. 그래서 세액공제액에 해서 징액 경정 청구 요거에 대한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약간 여러 가지를 꽈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사실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90일이 아니고 3개월로 바뀐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그래요. 이것저것 막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됐고 33번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일단 수정 신고든 경정 청구든 기한 내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잘못된 거죠, 그죠? 일단 거기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제외라고 돼 있네. 얘는 결정 받은 자 가능하니까 일단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또 기한 후 신고자 돼 안 돼? 기한 후 신고자 되는데 또 잘못 들어간 것 같고 기한 내 신고자만 된다고 돼 있으니까 기한 내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잘못된 거잖아. 기한 후 신고자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경정 청구 또 누구도 가능합니까? 종부세는 결정받은 자 가능하잖아. 이것저것 다 다른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오른쪽 해설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나 이런 것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 또 33번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주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과세관청한테 결정 경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잘못된 지문인 거 알았죠? 그죠? 그래서 종부세 떠올리고 하시면 돼요. 또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4번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통상 경정 청구는 5년 법정 신고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하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걸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괄호 열고 닫고 안 봤으니까 또 한번 따져봐야지. 혹시 괄호 열고 5년 내에 할 수 있는데 결정 경정에 의한 경우는 해당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잘 돼 있네. 90일이 아니고 이제 3개월로 바뀌었다. 통상 경정 청구 법정 신고 기한 경과 5년. 근데 통상 경정 청구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징액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 과상해진 나한테 징액 경정한 거에 대한 경정 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고 닫고 맞고요. 맞고 나머지 내용도 맞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죠? 느낌이 헷갈리고 막 그래요. 잘 정리해놔야지. 35번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 경정한다는 뜻의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아요? 몇 개월 내에 하는 거야? 2개월 내에 하는 거야. 아까 2개월 내에 뭘 한다 그랬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말장난 치는 건데 경정하거나 경정한다는 뜻을 아니죠. 그죠? 오른쪽 해설 보시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죠. 한다는 뜻을 아니라 경정하거나 아니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그렇다 싶지만 2개월이 딱 맞다? 맞네?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장난 친 거야. 경정하거나는 맞는데 그 뒤에 경정한다는 뜻을 이게 아니라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 즉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한다라고 둘 중에 하나 통지하는 거야. 경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 통지하는 거다. 이런 게 좀 그렇네, 그죠? 36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그렇죠? 기한 후 신고니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하나여만 아까 강조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 다 가능합니다. 잘못됐다. 37번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표화세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3개월 내 결정해 줘야 돼. 3개월 내. 다음 페이지 38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 6개월 이내에 맞는데 50% 아니고 한 달 50%, 3개월 30%, 6개월 20%야. 1개월, 3개월, 6개월 차등해서 그래서 얘는 다 50% 아닙니다. 잘못됐네. 오른쪽 해설 읽어보시면 됩니다. 50, 30, 20 되는 거야. 조기 기한 후 신고죠. 쉽게 말하면 조기 기한 후 신고. 기한 지났지만 신고를 1년 내 과세관청은 기한 신고 안 하면 1년 내 찾아내가지고 뭔가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반 딱 잘라서 6개월 내 네가 움직여줬니? 아우 고마워. 할 일을 덜어줬구나. 감면해줄게. 그 중에 차등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50%, 30%, 20% 감면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내용 또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가서 이제 가산세. 가산세는 특이했죠. 31페이지. 가산세는 행정벌이야.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제재예요. 각종의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죠. 신고해라, 납부해라,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를 제때 이행을 안 하면 그러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제재야.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라고 불러. 세금은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걷어서 어디다 쓰는 거죠? 예산 집행할 때 쓰는 거예요. 재정 지출에 쓰는 거야. 그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끔 만들려고 또는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이런 식의 어떤 과태료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가산세는 원래 세금이 아닌 거야. 그죠? 행정벌인 거야. 그런데 해당 국세에 포함하고 있잖아. 특이하게도. 가산세는 우리가 법인세 등 하면 총부담세액 구하기 직전에 가산세가 더해져서 총부담세액이 되고 거기다 기납부세액을 빼고 차감납부세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계산구조에 보시면 들어가 있잖아. 해당 국세에 포함하고 있는 거야. 국세에는 포함하고 있는 거죠. 특이하다 이거죠. 행정벌인데 세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야.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출발 1번 벌과금 성격이다. 두 번째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1번, 2번. 그죠? 그래서 행정벌 벌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조세 형식을 빌려 가지고 세금 매길 때 같이 매기고 있다는 거야. 2번. 그다음에 3번은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면할 때 세금 야 이쁘다 감면해 줄게 깎아 줄게라고 할 때 가산세까지 깎아 줍니까? 아니야. 우리가 계산 구조 떠올리세요. 세액공제에 세액 감면하면 그러면 부담세액이 나와. 세액공제에 세액 감면하면 여기다 가산세 더하면 총부담세액이 나와. 가산세는 뒤에 가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감면해주고 나서 뒤에 매기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죠? 감면되겠습니까?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산세 자체에 감면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50, 30, 20 수정신고 조기 수정신고하면 90, 75, 50, 30, 20 그거는 그 감면은 가산세 자체 안에서의 감면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면은 뭐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거죠. 중소기업은 깎아줄게 이런 감면들 우리 조특법이나 법에 따른 각종의 감면들 세금에 대한 감면 세금 야 너 이쁘다 잘했다 야 잘했으니까 너 감면해줄게 응? 응? 이렇게 깎아줄게 너 지방 이전했니? 또 지방으로 가니까 아우 좋다 야 수도권의 인구가 막 몰리니까 지방으로 가면 좋다 법인세 지방 이전하면 100% 깎아줄게 100% 깎아준다 근데 가산세는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준다는 얘기야. 가산세를 왜 깎아줍니까? 그죠? 그래서 본 세금만 깎아주는 거지.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3번이. 그러면 4번도 특이한 거죠.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 대상이 된답니다. 가산세 안에서의 불복. 그러니까 가산세 매기는 거 억울해요. 불복할 수 있대요. 불복이란 건 뭐에 대한 불복이야? 세금에 대한 불복이거든. 그죠? 행정벌인데 과태료인데 이걸 불복할 수 있대요. 가산세만 가지고도. 과태료는 억울하면 어떻게 돼? 과태료 매겼어요. 나한테 과태료 구청에서 뭐해서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매겼어 나한테. 세금 말고요. 벌과금은 벌금 때린 거야. 내가 벌금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내가 벌금 내래.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안 내면 되지. 응? 억울하면 안 내면 어떻게 할까요? 해당 공무원이 검사한테 공소 제기해요. 고발해요. 고발하면 검사가 오래 응? 나보고 오래 그래서 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뭘 하는 거야? 그거는 형사소송으로 가는 형사소송. 검사한테 고발당해가지고요. 갈 길이 다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한 어떤 절차야. 근데 가산세도 역시 행정벌이긴 한데 얘는 세금처럼 불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특이하잖아. 가산세는 참 특이한 놈이야. 그래서 가산세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 세법 파기랑 2차 시험에도 가산세 성격 특이하기 때문에 가산세만 가지고도 불복할 수 있다.
또 가산세 안에 보시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매긴다는 것도 있거든. 그럼 내가 이거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안 매기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안 매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복할 수 있다는 거야.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판례 같은 것도 막 보면 판례에서 이제 뭔가 어떤 과세 처분의 내용이 억울합니다 싸우고 하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뭐도 나오냐면 그러면 그런 건 억울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진다면 그럼 가산세라도 매기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례 판결문에 보면 상고 1점, 상고 2점 주장하는 바 하나씩 이제 지적하면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상고 3점에 관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매기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산세도 역시 불복할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지. 느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야란 성격 이런 것도 말문제에 들어갈 수 있으니 잡아놓자. 벌가금 성격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만 가지고 불복할 수 있다.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된다. 이뻐서 하는 감면, 미워서 잘못해서 매기는 가산세, 이뻐서 하는 감면에 미워서 매기는 가산세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자, 일단 성격은 잡았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신고부성실이야. 우리 가산세는 원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다 신고와 납부와 등등을 다 따로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가 한 2010년쯤인가에 이거를 가산세를 통합했습니다. 어차피 개별세법이라는 쪽에 가산세 규정이 다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일반 세법인 국기법에 통합하자. 뭐를? 신고와 납부와 원천징수 이 세 가지가. 그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국기법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가산세만 보면 되는 거지. 뭐 세무계산서 관련된 거 이거 부가세법에 공부하는 거고 이쪽은 국기법에 이관돼 있는 신고와 납부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이 세 가지만 여기서 보면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야. 거긴 박스 보이네요. 박스 신고 불성실. 박스에 보면은 이제 신고 불성실은 일단 애초에 무신고했을 때 무신고, 그 다음에 신고는 했지만 과도신고했을 때 또는 초과환급 신고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거기서 특징 무신고 가산세는 일단 출발 일반 뭐야? 몇 프로야? 20%지. 이 무신고 가산세가 아까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내 하면 감면해 준다고요. 50, 30, 20. 요 무신고 가산세를. 맞죠? 그리고 과도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야 출발이? 10%야. 이거를 아까 조기 수정 신고하게 되면 2년 내 하게 되면 90, 75, 50, 30, 20, 10 깎아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신고는 20, 그 다음에 과도신고나 초과금 신고는 이건 10%로 출발하는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부정행위가 수반됐다는 거야. 부정행위가. 그럼 올라갑니다. 이제 몇 프로로? 40%로.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더 괘씸하다고 보는 거야. 60%까지 가요. 어마어마하죠. 신고 불성실이 60%야? 60%? 이렇게 특징. 근데 우리 부가가세 공부할 때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아예 안 한 거야. 근데 그 안에 부정행위가 수반돼 있어. 그러면 싹 다 부정 무신고가 돼 버립니다. 무신고는 부정행위가 있기만 하면 싹 다 부정 무신고야. 전체가 무신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가 부정행위가 있으면 전체가 부정 무신고라 가산세가 40%돼 버립니다. 근데 과도신고는 신고는 했잖아. 근데 과도신고가 됐네. 그 부분을 가지고 할 때 그때는 부정과 일반으로 구분합니다. 부정 앤드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 표현이. 위에 거는 부정 또는 일반이고요. 그 부정으로 싹 다 부정으로 보거나 싹 다 일반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돼야 되는데 무신고는 과도신고는 부정과 일반을 쪼개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부정은 40% 일반은 10% 매기는 거야. 과도신고는 마찬가지 초과환급 신고도 마찬가지고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느낌 가져오시면 되고요. 부가세 객관식 할 때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부가세 가산세 이제 보시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가니까 수익금액 기준도 있네요. 동그라미 1번, 2번 구분해서 맥스라고 위에 돼 있네 박스에. 그 오른쪽에 수익금액 기준도 있나 보다. 보니까 납부세액이 없는 거야 어떤 자가. 납부세액이 없어. 아유 그럼 신고해봤자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납부세액 곱하기 가산세인데 어차피 가산세 없네? 이럴까봐. 이럴까봐 그럼 납부세액은 없어도 매출액은 있겠지. 오른쪽에 수익금액 기준도 만들어서 큰 거로 가겠다. 이래야지 겁을 먹지.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도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가산세 없는데 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오른쪽에 수익금액에 뭐 10,000분의 14, 또 10,000분의 7 등이 있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요놈은 말문제. 이 수익금액 기준으로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박스 밑에 조그맣게 꼭 표시돼 있죠. 이 수익금액 기준은 누구만 하는 거야? 법인과 법인세 할 때 법인. 그다음에 소득세에서는 얘가 누구라면 복식부기무자라면
요때만 오른쪽에 만분의 14, 만분의 7 등을 비교해서 큰 걸로 갑니다. 이런 것들은 챙겨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말문제지 뭐. 국기법 말문제. 가산세 중에 그 가산세를 수익금의 기준도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법인세하고 소득세 중에 복식부 의무자의 소득세 하나에서만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게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제 내용을 좀 보는 거야.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부가가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됐대요. 얼마 안 되면 면제가 되죠? 거기 있네. 공급대가 얼마? 4,800 미만 되면 그러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언제 기준 4,800이야? 언제께? 해당 과세기간. 좀 단기. 직전기가 4,800이 안 되는 자는 뭐라 그래? 직전기가 안 되는 자들을 특례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하잖아요. 그건 직전기 기준으로 올해 영증 발급할 거냐 할 거냐 그런 얘기고, 요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고할 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1년 공급대가가 4,800이 안 된대. 그러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야. 면제. 아셨죠? 면제가 된다. 판단 아시겠죠? 요번에 신고 대상이 되는 올해치가 올해 1년치가 4,800이 안 되면 면제가 된다. 그러면 이 면제가 되는 자는 일단 납부 안 했다고 매긴 납부지원 알아서 매기 안 매겨? 납부지원은 아니 세금 낼 게 없는데 무슨 납부지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면제가 돼도 신고는 해야 되겠지. 신고는 해야지.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야 세무고문이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제가 돼도 신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라서 안 매기겠대. 열악하니까. 그죠? 열악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2번 얘기예요. 부가세법에 따른 납세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죠. 그죠? 무신고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부여하고 있나 보다. 그죠? 납부 의무는 면제니까 낼 금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역시 영세하니까 가산세는 매기지 않겠다고 돼 있는 거야. 무신고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근데 신고해 안 해? 다들 신고하지. 신고 안 했다가는 조사받을 거 아닙니까? 신고 안 하면 세무공무원이 와서 조사해 갖고 4,800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또 파악할 거 아니야. 떳떳하지 않으니까 다들 신고하는 게 실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요. 교육세, 그다음에 농특세 등에 대해서는 이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교육세와 농특세는 특징이 뭐냐면 썰택스입니다.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예요. 그럼 세금에 빌붙는데 얘가 너 신고 안 했다가 매기겠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썰택스니까. 그래서 무신고나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나 다 안 매기게 됩니다. 썰택스니까 교육세, 농특세가. 그런데 우리 성립할 때 교육세 안에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붙는 교육세가 독립세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럼 걔는 신고해야지. 그럼 걔는 여기 제외가 되는 거야. 걔는 가산세 매긴다는 거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붙는 교육세는. 근데 어떤 세금에 빌붙는 교육세는 썰택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금이 아니라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돼 있는 거고. 특징. 4번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도신고 및 초과합신고 가산세 적용. 종부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종부세는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매기 안 매겨? 종부세는 뭔데? 청부부가 세목이야. 그럼 날라온 데 내면 되는데 무슨 무신고 가산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무신고는 없어. 근데 얘가 해필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했어. 그럼 뭘로 바뀌어 이제? 신고 납부 세목으로. 근데 그게 과소신고가 된대. 그럼 그건 가산세 매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신고는 매길 수가 없죠. 무신고는 신고 안 했다면 그냥 정부부가 세목으로 끝나버린 게 때문에. 근데 신고했지만 신고를 잘못해서 과소신고가 됐다면 그 가산세는 매겨진다. 아셨죠? 4번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좀 읽고 좀 음미할 수밖에 없어. 안 보고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지라는 느낌 가져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 체크하시고 또 여러 번 보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그 보다 보면 또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있고요. 지문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5번은 뭔가요? 5번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객관식 공부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세 쪽에서 얘가 영세율 사업자야. 영세율 과표야. 그러면 영세율 과표. 얘를 가산세 매길 때 우리 아까 앞에 봤던 가산세 매기는 게 납부세액에다가 매기는 거 아닙니까? 납부세액에다가 수익금액에다가 매기는 건 안 매기겠지. 부가세니까 아까 법인세와 복식부 의무자의 소득세만 매기는 거니까 수익금액 기준 없고 다 납부세액이 매기는데 영세율은 납부세액이 나와 안 나와? 영세율은 환급인데 무슨 납부세액이 나와?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영세율 과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매기고 싶은데
구조가 납부세액밖에 거기다 매기는 걸로 돼 있으니까 못 매길 거 아닙니까? 별도로 만든 거지. 어떻게 매기겠다고요? 과표의 0.5%. 그죠? 과표 0.5%. 이때 영세율 과표 신고 부성실 가산세 누구한테 매긴다고요? 신고 안 했거나 신고했지만 첨부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 자도 무신고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 과표의 0.5% 매긴다. 그래서 우리가 내구시공장 같은 것들 서류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한 장이 누락됐다라고 하면 그 한 장이 금액이 적히는 과표가 엄청 크다면 큰 타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야 된다. 따라오셨나요? 5번이 그런 거야. 영세율 과표는 과표의 0.5%만큼이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 갖고 못 매겨.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영세율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지? 그 다음에 6번도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대손세액이죠.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얘기야. 부가가치세는 공급 시기에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외상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주료받고 내고 공제받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돈 뜯기는 사유가 발생했네요. 돈 뜯기는 사유가. 그럼 공급자 어떻게 해? 공급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매출세액에서 뺀다. 국기법 하다가 부가세 얘기하면 멍하죠. 부가가세 공부할 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이게 그죠? 그래서 뺀다. 그럼 공급 받는 자도 역시 매입세액에서 빼는 거지. 이때는 공급자는 뭘 건드린다?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건드린다.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회수 변제하면 더한다가 되는 거지. 이런 관계야.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확인하는 작업이 대손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 받겠어요라고 신고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게 되면 덩달아 공급 받는 자 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통지해야지 세무서장이. 그래서 귀하의 관내에 누가 이제 공급 받는 자인데 대손사유가 발생해서 했으니까 매입세액에 빼는지를 한번 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봤더니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안 한 거야. 매입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그 매입세액에서 안 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납부세액은 줄지. 매입세 공제에서 빼야 되는데, 그죠? 공급 받는 자는 외상거래하고 그랬지만 먼저 자료를 끊어버려서 공제를 받은 상태야. 그리고 돈 안 주고 끝나버렸어. 그러면 얘는 다시 공제받은 거 토해내야 되니까 매입세액에 차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 확인해봤더니 그거 안 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를 매기면서 이제 추징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돼 있는 거야. 그 국기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여기도 보고 그죠? 그 내용이야. 이미 객관식 할 때 들어보신 그 내용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6번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취지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 아니야. 공급받는 자가 그 대손난 상황인데 거기다 얹어갖고 가산세까지 매겨봤자 어차피 체납되는 금액만 늘어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얘는 안 매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납부 신고 다 안 매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6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 부가세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돼요. 7번은 뭐죠?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 신고하거나 초과금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다 보면 상증세 쪽 관련 얘기들이 많아요. 상증세 쪽에 대해 많아. 여러분 느낌을 가지세요. 이건 뭐 토시 하나 들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서 좀 잡아보는 거야. 나름대로 좀 많이 가져가면 좋으니까. 상증세는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그런데 납세자한테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신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고 내용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 것들은 다 봐줘. 어차피 정부 부과 세목인데 신고하라고 좀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신고할 때 보면 뭔가 공제사항과 또 헷갈릴 수 있어. 공제를 좀 잘못한다든가 공제를 잘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야. 평가. 돌아가신 분 남긴 거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실제 제대로 하라고 돼 있지만 그게 쉽나? 응? 그죠? 거래라면 서로 주고받은 돈이 있으니까 거래 금액 얼마인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평가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고할 때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평가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제대로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결정할 때 보니까 금액을 달리 하다 보니까 잘못 신고했네가 되더라도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그런 것들이야. 그냥 부탁하고 그냥 평가 애매하고 사실 제대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 내에서도 뭐 평가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대로 이런 과정인데 그거를 처음에 첫 번째 신고할 때 어떻게 납세자가 제대로 반영해 신고하겠어?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애지간하면 넘어가 주는데 이상한데 싶어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봤더니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럼 이걸로 결정하겠어 라고 해서 바꿔서 결정하더라도 처음에 얘가 도와준다는 셈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너 잘못해서 가산세 매기겠다 이거 안 하겠다는 그런 느낌. 아셨죠? 느낌.
그런 것들이 기억가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상증세 과표를 과소신고했답니다. A번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아버지가 이제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이 붙어갖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이거를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돼갖고 아버지 거라는 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넣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포함해야 되는 게 맞았다. 그럼 너 왜 누락했어가 아니라 그랬니?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못 넣니? 그럼 이제 보니까 넣어야 되면 이번에 넣어서 세금만 걷어가게, 가산세 매기지 않을게. 이런 느낌. 그래서 A번 그렇다. B번은 상증세 상속공제라든가 증여재산공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적용에 착오가 있었대요. 공제받는 걸 좀 많이 받았니? 잘못했구나. 어차피 우리가 다시 숙제검사하다 보니까 너 잘못된 거 파악했는데 그 신고 잘못한 거 뭐라고 하지 않을게. 아셨죠? 공제가 좀 누락됐다는 착오로 잘못 들어갔다든가 공제 같은 것들이. 디귿은 뭐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표를 결정한대요. 결정이죠, 결정. 정부가 세목이니까. 요번에 결정하는데 이제 그 법에 따라 제대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했더니 이게 뭐 100억이래. 결정할 때. 근데 얘가 처음에 신고할 때는 95로 신고한 거야. 100억이 맞는데. 10억 적게 신고했잖아요. 올바른 금액으로 평가해 봤더니 100억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는 거야. 평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했구나. 그냥 100억이 맞으니까 100억으로 세금만 제대로 걷어갈게. 가산세 매기지 않을게. 처음에 신고할 때 도와준 거니까. 협력 의무를 다해준 거니까. 근데 이때 가로 열고 부정행위로 상증세 과표를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한다. 의도적으로 막 부정행위가 수반됐다면 그때는 제외한대요. 가산세 매기겠다는 거지. 이런 게 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짜증나게도. 역사와 전통을 잘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진 내용까지도 물어본다. 무난하게 나와서 올해는 국기법은 쉬웠어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어려웠어 그러면 이런 것도 막 건드리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한 차원에서 한번 좀 봐놓으면 좋겠지. 그렇구나. 이해 좀 됐죠? 그다음에 D번 하고요. 밑에 니은번이 연결되는 거긴 한데 여기 여러분들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방지 규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어떤 파생돼 갖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거야. 나만의 잘못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연결돼 갖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덩달아 잘못된 게 되다. 덩달아. 뭐에 덩달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이건 뭐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뭐 일감 몰아주기 방지라는 게 있어요. 특정 법인과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례, 그죠? 글로비스 얘기, 글로비스. 그래서 얘가 이제 일감 몰아받은 수혜 법인이에요. 한번 잠깐 이해해 보는 거야. 수혜 법인. 수혜 법인이 있고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있고요. 지배주주. 그리고 이제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이 있는 거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 세 당사자가 있는데 정의선 씨고요. 정의선 씨. 여기가 글로비스야. 글로비스. 이거 누구나가 이것 때문에 문제 나온 거 다 아니까 이거는 실명까지 얘기하는 거죠. 정의선 씨.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의선 씨.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기아 우리 구단주예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우승해서요. 그래서 좋은데 어쨌든 그 정의선 씨가 옛날에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차 날라준 회사야. 차에서 현대차 차 하면 뭐 하치장 이런 데 날려주고 뭐 판매장 전시장 날려주고 막 이렇게 운반하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차 태워서 차 하고 싣고 나르는 그런 차 물류하는 그런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엄청 커졌지. 막 범위가 확대되고 하면서 사업 확장하면서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 만들었고 글로비스가 차 날라주는데 여기 현대차. 그럼 정의선 씨라는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데서 일감을 몰아준 거야. 그럼 한번 넣어봤더니 지배주주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의 지분을 출자를 30%만큼 했대요. 30% 출자했대요. 그리고 이 수혜법인 글로비스는 차를 막 날라주거나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수혜법인 지배주제 특수한 게 있는 법인이 일감 몰아준 게 이렇게 있다. 일감을 몰아준 게 이렇게 일감 몰아준 게 있다. 그래서 얘가 갖는 전체 매출액 중에 얘들이 뭐 몇 퍼센트만큼 매출이지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따져봤더니 특수한 게 법인이 요 얘가 거래 비율이 한 뭐 80%쯤 된대요. 80% 전체 매출액이 1,000억인데 800억 정도가 얘랑 특수한 게 있는 그 법인이 일감 몰아줬다는 거야. 그럼 일감을 몰아받아서 이득 본 거에 대해서 증여받은 걸로 의지하겠다는 거야. 요게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한 증여 의제야. 증여로 의지하겠다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정의선 씨 여기 특수한 게 법인의 일감 몰아받은 거야. 그럼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지? 일감을 몰아받은 거는 얘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여기 주주니까 출자했으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거나, 그죠? 가만 냅두면 많이 벌었으니까 얘가 세금 많이 내고 법인세, 그리고 배당 받아갈 거고, 그죠? 그리고 배당 안 받아가고 냅두면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주식 양도할 때 실현되면 그때 양도세를 매기면 되고, 이게 정상적이야. 가만 놔둬도 돼요. 이걸 굳이 뭐 증여의제 할 필요 없이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고 이런 내부적인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든 규정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증여의제로 과세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겠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거나 할 때 그때 또 다시 세금 내게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그럼 조정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야. 조정제도를. 아셨죠? 그러면 이제 한번 금액을 넣어보면 이게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구한대요. 세후 영업이익. 그 말하자면 일감 몰아받아 갖고 얘가 이득 본 것이 이 지배주주한테 가는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감 몰아받아 본 이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영업 외적인 건 필요 없어요. 얘가 이익 본 것이 땅 팔았다, 뭐 건물 팔았다, 이게 뭐 일감 몰아받아 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갖고 하는 거고요. 세금은 내고 나서야 주가 상승에 기여가 되는 거니까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봤더니 얘가 200억인 거야. 세후 영업이익 200억인 거야. 그러면 이 특수한 게 법인이 일감 몰아줘서 여기 지배주주에게 이득 간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억 본 것 중에 얘가 전체 이익이 200억인데 일감 몰아받은 게 80%니까 그 여기다가 곱하기 80%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80% 이렇게. 그리고 80% 일감 몰아받은 이득 중에 30%가 얘한테 갈 거니까 곱하기 또 30%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빠지는 게 있다 보니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은 그냥 맛배기만. 아셨죠? 맛배기만. 이게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예요? 48억인가요? 48억 곱하면 맞아요. 48억? 그럼 여기에 뭐라고? 이걸 증여 의제로 보는 이익이라고 해서 요 금액을 구해 가지고 증여세를 매기는 거야. 누구한테 증여세 매기는 거지? 얘한테. 지배주주한테 이제 증여세 내시오라고 하는 거야. 증여세. 얘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증여받은 걸로 봐서. 따라오셨나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그럼 증여의제익을 넣어서 얘한테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럼 얘가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얘가 이제 증여세 내는데 얘가 주식을 나중에 또 어떻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양도하게 되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 부담을 지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얘 금액은 아직 모르니까 넣어볼까요? 얘가 출자를 얼마 했나 봤더니 출자를 뭐 한 100억쯤에 출자했대. 출자한 게 100억이래. 주식 갖고 있는 게 100억이래. 그 주식을 요번에 팔아. 그러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얼마지라고 구해서 거기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양도가액이 얘가 뭐 180억쯤에 팔았대. 180억 주식을 다 팔았대 만약에. 근데 취득가액 얼마에 취득했다? 처음에 출자할 때 100억에 출자했으니까 100억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구할 거야. 구해지는 과정에서 지금 얘가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증여받은 이익을 구해서 얘가 증여세 매겼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받아서 건물을 10억짜리를 그리고 나중에 12억에 팔아. 그러면 양도가액은 12억이고 취득가액 얼마가 돼야 돼? 10억이 돼야죠. 증여받은 걸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내고 10억에 증여세 내고 10억을 취득가액으로 삼아가지고 12억에 팔았다면 2억을 또 추가로 양도세 내야지. 12억 다 양도세 내면 안 되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그거는 증여세 냈다면 그건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그런 논리야. 증여의제가 얼마예요 이게? 48억이니까 이 금액을 더하래요.
나중에 팔 때 이렇게 해서 얼마야? 그럼 32억인가요? 32억만큼 해서 요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세금 내라는 거야. 이런 게 구조야. 여기 이제 이거 알렸죠? 뭐 막 자세하게 볼 건 아니라 얼추 이런 거구나. 일가 몰아주기 방지가. 일가 몰아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상황에서 이 수혜법인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제 조사하는 거야. 네? 조사하는 거야. 조사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 세후 영업이익이 200억이 아니던데 요게 300억이던데가 된 거야. 300억. 얘를 징액 경정하게 된 거지 이제 수혜법인을. 그럼 300억이면 얼마로 바뀔까요? 곱하고 하게 되면 얘가 72억 바뀌나? 72억으로 바뀌는 거죠? 72억. 그럼 얘가 72억 바뀌게 되면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처음에 신고는 의제이익을 48억으로 신고했는데 얘가 72억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거니까 가산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이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얘는 여기서 연결돼서 증여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 수혜법인에 대한 세후 영업을 조사해서 금액이 커져서 덩달아 이거에 대한 증여세가 더 매겨지는 거니까 이거는 증여세만 더 추징하면 되는 거지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을게. 이거야. 여기 들어간 내용이. 우리 상등세 쪽이 좀 뭔가 넓게 아량으로 이건 그래 이건 봐줄게 뭐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매기지 않겠다는 거야. 덩달아 파생돼서 증여의제익으로 과세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덩달아 과소신고가 됐지. 증여세 매길 때 의제이익을 48억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72억으로 바뀌는 거니까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게 돼서 이 증여세가 24억만큼을 더 때리는 과정에서 가산세 매겨야 되겠지만 안 매기겠다고요. 따라오셨나요? 이런 게 하나야. 따라오셨나요? 요거야. 요거에다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요거 되면 요것도 반영하길 텐데 요건 뭐 생각하지 말고 일단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혜법인이 세무사한테 경정 청구했어. 그래서 원래 200억이었는데 이제 300억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었어? 이제 100억으로 줄어들었어. 반대로 1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 얼마가 돼? 이제 증여의제익은 24억이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었어야 돼? 양도할 때 24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48억 집어넣었으니까 결과 양도 차익도 이것도 잘못돼서 양도세도 또 추징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면 이때도 안 매긴대요.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거기 D하고 니은에 들어가 있는 거야. D와 동그라미 니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막 풀어갖고 막 1차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지문에 나오면 D번에 가보시면 D번 A, B, C, D, D 법인세 과표와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법인세 과표와 세액이란 게 법인세가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 법인세가 수혜법인이야 수혜법인 중간에 수혜법인은 그 법인의 법인세라는 요놈의 결정 경정으로 상증세법상의 특수한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이게 일가몰아주기 방지 이거 써드린 거 이거 이게 특수한 게 있는 법인 특수한 게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얘가 일감 몰아줘서 이득 본 거에 대한 증여의제 요 규정인데 요 규정과 또 일감 떼어주기 방지 또 많아요 이것저것 나중에 또 보면 돼 이건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적은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방지야 일감 떼어주기 방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롯데시네마가 한 거 팝콘 파는 거 이런 거 입점 계약 같은 것들 자기 이제 특수한 개인한테 줘가지고 이득 보게 한 거 이것도 현대 일가에서 한번 하니까 롯데도 참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 더 만들고 현대 롯데 뭐 이런 데서 자꾸 만들어서 규정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막 생기는 거야. 요런 거다. 여기서 이제 D번에 거기 셋째 줄 끝에 요거에 따른 증여 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 얘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증액 경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 증여의제익이 48억이 72억이 돼서 증여세가 과소신고한 게 돼서 더 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고보상실 매기지 않는다. 뒤에 가면 납부지연도 매기지 않는다. 둘 다 안 매긴다고 돼서 둘 다. 그러면 이때 이 증여세 쪽에서 이쪽에서 신고불성실 납부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을 다 안 매긴다라고 돼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가보시면 위 동그라미 기억이 D번 지금 방금 본 거에 대한 해당하는 이런 사유로 결과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세 과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이 얼마에서 원래 취득가액이 148억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감액이 만약에 됐다면 24억이니까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24억으로 그럼 결국은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얘가 감소가 되면 이건 커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신고했던 게 양도세가 과소신고가 된 거지 맞죠? 상황이 이게 된 경우라면 이때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돼 있어. 얘도 역시 이거 다 안 매기는 이때도 이렇게 똑같이 신고부성실 납부지연 다 안 매긴다고 돼 있습니다. 둘 다 안 매기는 거야. 납부지연에 또 나와.
됐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냥 여러분들 좀 보고 좀 외워보세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 좀 느낌을 갖자. 그러니까 보니까 신고부세 안 매기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다 상속세, 증여세 쪽이구나, 상등세 쪽이 많구나. 아까 봤던 그 취지, 상등세는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가 세목이니까 과세관청이 다 해야 되는 일을 얘들한테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면서 해줘라고 부탁하는 개념이야. 그 부탁했는데 그놈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또 하면 안 되지. 그 부탁했던 게 잘못했으니까 세금을 바꾸는 건 당연히 해야지. 올바른 세금으로. 그건 맞지만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돼요. 됐고. 그다음에 또 디귿은 뭘까요? 이것도 상등세네 또. 상등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과표와 이런 것들 결정 경정한 경우. 느낌만 가지세요. 느낌이 딱 오나요, 이게? 결국은 상증세 쪽에서 재산 평가하는 규정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쉽지 않은 부분이야. 정말 제대로 평가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할 때 보면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많이 의뢰해 갖고 이제 그건 뭔가 객관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또 거기랑 또 짜고 하는 일도 많이 했었고 옛날에. 지금은 짜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불성실하게 또 하게 되면 또 1년 동안 영업정지 먹고 등등 그런 규정이 또 뒤에 상대세 공부하면 나와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들도 제대로 감정할 노력합니다. 그럼 객관적인 금액이니까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도 또 세무서에서 볼 때는 다른 금액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약간 판단이 평가를 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대요. 그런 거에 파생되는 느낌이야. 그럼 아까 우리 부담부증여 봤잖아요. 아까 부담부증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10억짜리 건물로 가져라. 근데 아버지가 근데 4억만큼 빚진 게 있는데 너 갚아라. 이게 부담부증여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은 증여세 얼마에 대한 증여세 내면 돼?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받는데 4억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러면 그 4억만큼 빼줍니다.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빼게 돼 있어.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느낌상 6억이잖아 6억.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건물 주는데 빚도 갚아라고 하고 4억이면 여러분들은 증여받은 건 6억이지.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4억 원어치에 대한 뭘 내야 돼? 양도세 내야 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출발이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건물이? 10억짜리지 10억짜리. 그 10억짜리가 평가를 잘못해갖고 달라지는 거야. 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도 매기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거는. 느낌 오죠?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표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경우. 양도세 과표를 구하려면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분모에 집어넣거든요. 4억 나누기 10억이 되거든요. 뭔가 할 때 나중에 보시면 4억 나누기 10억 하는 거야. 양도가액 곱하기 4억 나누기 10억. 취득가액 곱하기 4억 나누기 10억. 즉 40%만 들어가는 거지. 40%만 양도니까. 4억 원어치만 10억 중에 4억 원어치만. 근데 그 10억이란 금액이 바뀌면 분모가 바뀌는 거니까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때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라고 돼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아까 방금 본 거 여기도 역시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 있어? 부정행위로 또 장난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때는 과산세 매긴다고 돼 있네요.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오네. 느낌. 그 다음 리을은 또 뭐죠? 마지막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대통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 요건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좋아 나빠? 투자하면 세액공제 시켜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되게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투자가 많이 안 되니까 위축되니까 투자를 많이 하라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야. 통합투자세액공제. 각종의 투자세액공제가 과거에 많았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통합투자세액으로 통합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깔끔하죠 이제. 다 옛날에는 다양해서 율이 달랐는데 지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하게 지금 운영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밑에 꽃표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하면서 나와 있죠.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의 투자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시켜줍니다. 이걸 인정받을 거다, 이런 거다, 인정받을 거란 조건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거죠. 그런 조건으로 사면 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시켜줍니다. 근데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됐어, 못 받게 됐어?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투자세액공제 잘못 받은 거니까 토해내야 되겠지? 토해내긴 토해내는데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됐는데 거의 될 것처럼 네가 느꼈는데 못 받게 됐니?
그러면 투자세액공제 이제 안 되네. 안 되니까 세액공제 받은 건 다시 내는데 근데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신고와 납부 잘못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넣어서 신고했으니까 공제받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공제를 빼게 되면 신고와 납부가 잘못된 거니까 가산세를 매겨야 되지만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되는 게 들어온 거야.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거야. 이게 통화투자 이게 작년 개정인가? 그렇죠. 작년 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낌 오죠?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개정되고 하는 것들이 많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딱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립 확정 뭐 하면서 자동 확정도 보고 하면서 납부지연 그렸던 기억나죠? 그럼 방금까지 본 신고부성시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죠? 신고부성시는 성립.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안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안 하면 생겨나는 거니까. 맞죠?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A, B, C가 떠올라야 돼. A, B, C. B는 매겨 안 매겨? 안 매기지. B는 안 매기지. 안 매기고 A하고 C만 매기는 거지. A, C. 맞죠? A, C. 그래서 얘가 법정 납기가 있잖아요. 법정 납기. 법으로 정한 법정 납기까지 안 내면 납부 지연이 매겨지는데 하루하루 10만 분 22. 근데 요게 나중에 안 냈지. 안 냈고 나중에 고지가 날라오지. 고지서에 납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납부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요때 우리가 요걸 A라고 놨고 요거 B라고 놨고 이거 C라고 나서 B는 안 매긴다고 했습니다. B는 빼는 거야. 그래서 고지일까지만 딱 매겨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납기까지 안 매겨지는 거야. 이게 왜 안 매긴다 그랬지? B는 이 중에 언제 낼지 모르는데 고지서에 이날 내면 차등해서 거기다가 넣어서 할 수 없으니 그냥 고지일까지만 매기는 거고요. 납기까지는 안 매기는 걸로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만 딱 매겨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럼 하루하루 10만 분 20이 매겨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납기까지 안 내면 뭐라고 그런다? 체납이라고 체납. 체납되면 또 뭐가 붙어? 미납세액이 3%가 붙어. 맞죠? 3%. 그래서 납부지연은 두 개야. 납부지연은 하루하루 10만 분 20이 있고 이때 안 내면 체납가산세라고 해서 3%가 붙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때 하루하루 10만 분 20이 붙는 건 언제 성립하지? 성립은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때부터 성립한다고 하고 있죠? 맞아? 성립한다. 얘는 언제 성립해? 3%안 내면? 고지서에 지정된 납기 경과하는 때. 그러면 안 내면 3%가 붙으니까. 체납하면 이렇게. 이해됐죠? 성립. 그 다음에 확정은요? 확정은 우리 일반적으로 고지서 보내는 거 확정은 언제 돼? 고지서가 도달하면 확정되지. 받아봐야 이제 납세자 아니까. 과세관청 먼저 알았고 그럼 고지서 딱 받으면 이때 받았겠죠. 받으면 그때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지되면. 맞죠? 이렇게 확정되는 거다. 그때 확정되는 거는 이 A만 확정되는 거지. A는 그죠? 또 신고부성실과 A는 여기 고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 고지 이후에 붙는 여기 3%와 여기 C는요? 자동 확정. 그죠? 어쩔 수 없다. 자동 확정. 고지하지 않고 걷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봤던 거야. 복습이야, 복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게 떠오르면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밑에 그림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보시면 되고요. 요때 C에 대해서 뭐가 기억나? C는 150만 원 미만이면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는 기억나고 얘 5년이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5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기억납니까? 요 C에 대해서 요 얘기야. 요런 얘기가 밑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때 고지서에 따른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뭐야? 이게 A, B, C 중에 뭐야? 고지서에 납기 다음 날부터 고지서에 납기 다음 날부터 낼 때까지가 뭐야 이게? C죠 C? C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5년 초과하는 경우에 5년으로 한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도 뭐야? C야 C? C 얼마? 150만 원 미만이면 미납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돼 있는 게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봤던 거야 다 지난번에 할 때.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얹어진 게 4번에 인지세네. 인지세는 인지세 자체가 금액이 되게 낮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루하루 10만 불 20인지 매겨봤자 이거 뭐 몇십 원밖에 안 돼. 금액 낮은 것들은 그럼 좀 페널티를 부여해서 납부 제때 하게 하려면 내게 하려면 가산세를 좀 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300%.
300%. 만 원이면 얼마야? 3만 원 때려버려. 3만 원. 납부지원은 3만 원 이런 거야. 너무 과한 느낌은 좀 같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기본 단위가 돼야지만 좀 겁을 먹지. 이런 제재가 되지? 라는 의미로 300%였는데 좀 논의가 돼갖고 좀 이거 차등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300%가 맞지만 밑에 기억. 원칙은 300%인데 니은 납기 지난 다음에 3개월 내만 내면 그러면 100%만 내면 돼. 가산세가 100%야. 그 다음에 6개월 내 하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하면 200%, 6개월 넘어가면 300%다 때려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3개월 내 100%, 6개월 내 200%, 넘어가면 300% 이렇게 차등해서 한다. 그런데 또 꽃표시가 있네. 또 밑줄 쳐야죠.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는 그냥 다 300%. 아셨죠?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100%, 200% 등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경정할 것을 알고서 하게 되면 그죠? 이때 하는 경우는 이때는 300%만 때린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1차는 말장난치는 거잖아. 그죠? 구석진거 건드리면 어려워. 그치 우리는 지금 대비하는 거니까 체크했다가 나중에 읽었다가 기억장에 기억 나갖고 맞추면 대박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 하나씩 맞추면 더 만점 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 만점 전략 가는데 여기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바뀐 건데 4번에 인지세 할 때 옆에 조그맣게 가로 열고 닫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원에서 적용 제외 안 매긴대요. 납부지원에 대한 거 이제 그 인지세인데 인지세 납부지원 관한세를 매기지 않는데요. 뭐에 대한 거는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요. 이거 금액 큽니다. 인지세가 금액 커요. 금액 큰데 이걸 안 매기겠다고 하는 거 안 매기겠다. 왜? 금액은 큰데 안 매기는 이유가 얘가 부동산을 소유권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먼저 처음에 계약을 하지. 계약을 해. 그리고 나중에 등기를 옮겨. 등기 이전을 해. 그 원래 인지세가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등기 칠 때 그때 내는 게 인지세였어. 근데 인지세 법이 바뀌었어. 바뀌어갖고 언제 내는 거야? 계약할 때 내. 계약할 때. 뭐 분양 같은 거 받을 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그때 내는 거야. 그걸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그때 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등기할 때 내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 법이 바뀐 거를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 그러면 안 하면 가산세가 300%야. 계약할 때 내야 되는데 안 내면 300%니까 이게 만약에 뭐 50만 원이면 300%면 150만 원 때리니까 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어. 아니 왜 법을 바꿔갖고 난리야. 원래 등기할 때 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겁먹어가지고요. 안 매겼어 가산세를. 법이 바뀌었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매겼다고 가산세를. 그 실무적으로 매기지 않고 살아온 거야. 잠깐 동안이지만 어쨌든 한 1, 2년을 이렇게 매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완화한답시 인지세법에 좀 완화하고 막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와중에 세법에서는 어차피 실무적으로도 안 매기고 있는 거 그 인지세법과의 어떤 마찰 뭐 따지지 말자. 세법에서는 그냥 매기지 말자. 어차피 안 매기고 있는 실정. 세법 공무원들이 매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냥 규정은 그냥 두고 인지세 그쪽에서 뭐 언제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지키지 못하면 납부지원하는 셈이 있다고 하고 그냥 면제해 주는 걸 해버리자. 안 매기는 걸로 해서 제외한다고 한 거야. 실무적인 거 반영한 거지. 실무적으로. 그래서 계약할 때 내는 인지세를 다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등기할 때 내는 줄 알고 안 냈단 말이에요. 납부를. 먼저 계약할 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등기할 때 하려고 했더니 안 하셨네요. 가산세입니다. 300%? 300% 매기네. 300%. 이게 금액도 큰데 이러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지 마세요. 안 걷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야. 그 뭐 하는 짓이냐. 규정대로 운영이 안 돼. 규정을 만들어주자. 그냥 안 걷는다고 해버리자. 어차피 안 거치는 거. 하자.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안 매긴다.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5번 말고 6번 볼게요. 6번.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 배제. 안 매기겠대요. 여기 보세요. 니은 봤어 안 봤어? 아까 니은 봤지? 그죠? 디귿은요? 봤지? 리을은요? 읽어보세요. 봤죠? 디귿이 뭐고 리을이 뭐야? 디귿이 이놈이고 리을이 이놈 아닙니까? 디귿 리을 다 안 매긴다면 납부지원도 지금 납부지원 보고 있는 거잖아. 아까 이거 안 매긴다고 돼 있었고 이것도 안 매긴다고 돼 있는 거야. 주식 징여의제이익 이거 달라져가지고 이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거 다 안 매긴다 이 얘기야. 징여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다 안 매긴다는 얘기가 거기 동그라미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 거야. 디귿 리을에 됐죠? 설명할 필요 없죠? 니은도 봤던 거고요. 아까 대손 뺀다 더한다 그 얘기할 때 봤던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다 봤던 거고요.
미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미음. 신고할 때 평가를 잘못해갖고 했는데 대통령 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라고 할 때 평가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합니까? 하소연하는 거지. 나중에 평가 제대로 돼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할 때도 달라져도 가산세 매기지 않을게 돼 있는 거 다 봤던 거네요. 비읍도 봤던 거 아닌가? 비읍 이제 부담무중이지 부담무중 아까 부담무중이요. 아까 10억. 아버지가 10억, 아들아 사과만큼 빚 갚아라 10억, 그 10억이란 평가 그 얘기야. 다 봤던 거네. 다 신고와 납부 다 안 매기는 거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은 뭘까요? 6번의 기억. 요 기억하고요. 위에 동그란 5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란 5번과 밑에 기억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동그란 5번 먼저 잠깐 볼까요? 5번하고 동그란 6번의 기억하고 연결돼 볼게요. 5번이 과세기한 잘못 적용한 거야. 5번이 요까지만 하고 좀 쉽게요. 힘드시죠? 여러분 동물 좋아하세요? 동물? 서울대공원 가면 겨울에 가면 유인원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딱 요 기온에 이렇게 딱 지금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유인원관에 들어온 느낌이야. 여러분 유인원이죠? 겨울에 가면 따뜻해요. 그죠? 서울대공원. 전 동물을 좋아해서 겨울에 잘 혼자 간 적도 있어요. 혼자 가서 그냥 동물 봐요. 동물 겨울에 가면 안에 들어가 있겠으면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린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이렇게 동물 요즘은 아니죠.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뭐 이제 혼자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제 같이 갔죠. 연애할 때 그랬더니 와이프도 좋아하는 거야.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짓이었어. 그냥 그거는 연애할 때니까 그냥 연애할 때니까 좋은 감정이 들었겠지. 근데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싫어한다기보다는 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야 뭐 그냥 데이트 코스니까 그래서 갔다가 경마장도 갔다가 어차피 말 있잖아 경마장에 동물이니까 갔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겨울에 유인원관에 가면 딱 이렇게 지금 약간 더운 막 지금 땀 나고 하잖아요. 저 혼자 땀 흘리면서 강의하는 거 아니죠? 약간 덥죠? 덥지 않아요? 지금 약간 더운 막 느낌. 지금 약간 땀이 막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잠깐 이것만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납부 지연 가산세 있잖아요. 이 가산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 완화예요. 제목이. 이게 뭐냐? 상황을 봤더니 기간 귀속을 잘못한 거야. 기간 귀속을. 그래서 이때가 X 3년이고요. X 4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때 3년도 이때가 이제 실제 귀속되는 연도인데 근데 내가 신고할 때 이때 넣어버린 거야. 4년도에 잘못 귀속해서 잘못 귀속시킨 거지. 귀속 시기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못 귀속해서 이때 낸 거잖아. 이때 다음 연도 뭐 3월 30일 이때 낸 거야. 이때 납부를 했단 말이야. 잘못 귀속해서 납부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바로잡겠지. 이제 과세관청에서 와서 과세관청은 일단 언제 거를 조사할까요? 이 연도 조사가 이 연도치. 실제 귀속된 연도. 보다 보니까 여기 왜 안 넣었어? 여기 넣었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 넣었어야지. 이때. 그죠? 이때 넣었다면 그러면 이때 이제 얘가 요때 요 연도치는 요때 냈겠지. 이제 뭐 3월 말 이때 법이 세면 그래서 이때 납부했겠지. 그리고 이때 이제 추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기간이 그러면 이제 요 3년도치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때 신고 납부 기간이 3월 말이면 4월 1일부터 해서 뭘 매길까요? 이제 우리 보는 납부 지연 가산세 매길까요? 추징할 때. 그죠? 그럼 이때 납부할 때까지 쭉 해갖고 요 기간 동안에 쭉 해서 이때 추징이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겨질 거라는 거야.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개념이면 8.03%야. 8.03%. 그럼 얘는 추징이 될 거야. 이때 신고 실제 귀속이 이때인데 너 왜 안 냈니? 라고 해서 추징되면 가산세.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연도치는요. 잘못 냈잖아. 납부를. 그럼 잘못 납부한 거니까 잘못 납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해 줘야 되겠죠. 이제. 얘는 이 연도치를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럼 세무서는 와서 이 연도치 안 넣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가산세 매기면서 추징될 거고요. 이때 안 넣은 거를. 그죠? 이게 10억 안 넣은 거를 10억 왜 안 넣니? 라고 가산세 매길 거고요. 추징할 거고 이때 10억 넣었는데요. 그럼 요 놈은 다시 환급해 주겠지. 이제 잘못 낸 거니까. 맞죠? 그래야 되잖아. 이건 환급 받고 이건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환급 받아요. 낸 거. 환급 받을 때 이게 잘못 낸 거는 이건 과혼합이라고 그래. 과혼합.
그럼 낼 때부터 잘못냈던 거지 결과적으로. 넣지 말았어야 되는 10억을 넣었으니까 잘못 낸 거니까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 줘야지 또 환급해 줄 때는 돌려받겠죠. 환급할 때 이자 주는 거야. 이자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줘요. 과호납은 납부일 다음 날. 어쨌든 다음 날 어쨌든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지 이렇게. 이거는 환급해 주는 거야 이제 이 낸 금액을. 환급할 때 뭐 준다고요? 환급 가상금을 주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돼. 근데 납부지역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연으로 따지면 8.03%나 돼. 응? 납부지연세? 아니 요즘 금리가 몇 프로인데? 2, 3%밖에 안 되는 금리에 8%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거는 페널티야. 가산세니까. 가산세를 매기는데 무슨 이자율 개념을 빌려온 것뿐이지. 하루하루 차등도 가지고. 이게 가산세 너무 세다고 할 필요 없어요. 신고부세는 왜 40%까지 갑니까? 역외거래 60%. 이거는 규정이니까 그런 거잖아. 제재. 원래 10% 20% 매기고 무신고 20%. 아까 신고부성실이. 그런 것처럼 납부지원도 역시 이렇게 매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렇게 당연한데 환급은 또 환급할 때 가상금 몇 프로 줄 거예요. 환가상금은. 뭐 기재부름을 정해갖고 뭐 준다고 돼 있어요. 실세 뭐 금리를 반영해서 평균 금리 반영해서 시중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거 해서 준다고. 근데 지금 금리가 좀 올라서 얘가 아마 3.5%쯤 돼 있을까. 3.5%. 좀 올랐어. 2. 몇 프로에서 3. 몇 프로 올랐어요. 그런다 한데 생각해 보세요. 얘는 1년을 잘못해서 1년을 잘못 늦게 낸 건데 1년 늦게 낸 건데 이거를 한참 한 5년쯤 돼 갖고 이제 추징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무지막지한 납부지 가능성을 매기고 환급해 주는 거는 요 3.5% 환급해 주고.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 이때 지금 잘못 기속해서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요때 냈죠? 요때 냈어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요때 이연도치를 내야 되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요때 낸 걸로 보겠대.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신고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냈어야 되는 금액을 이때 납부한 걸로 본다. 그러면 얘를 이때 낸 거니까 요 기간치 뭐만 내면 돼? 납부지연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때 낸 걸로 보니까 요때 낸 세금 돌려주세요. 환급해줘 안 해줘? 환급할 게 뭐 있어? 이 금액을 이때 낸 건데 이 낸 금액을 얘를 낸 건데 이연도치를 낸 건데 이걸 1년 뒤에 낸 건데 이건 환급이 안 되겠지. 그래서 환급 쪽에 가보시면 또 환급 안 해준다고 들어가 있어. 겸사겸사 지금 보는 거야. 환급 좀 이따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 안 해준다. 그럼 요때 금액 요때 낸 거니까 이 뒤에 붙는 납부지 가능성 이것도 매겨 안 매겨? 이 기준은 안 매기는 거야 이제. 쭉 퉁쳐지는 거지 이제. 그럼 뭐만 내면 돼? 요 기간치 납부지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납부지연 가능성의 완화라고 하는 거야. 느낌 오시죠? 이런 기간기속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금만 존재해? 얘는 당연히 기간과세인 법소부만 존재하겠지. 다른 세금은 기간별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잘못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소부밖에 없어. 기간과세. 기간마다 사업년도 과세기간마다 세금 내는 기간과세국세만 기간 잘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맞지요? 그죠? 그래서 법소부만 한다 라고 돼 있고, 완화시키는 혜택 주려고 했더니 얘가 부정행위가 수반돼 있대. 부정행위가. 이러면 이때는 완화해주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제외에 부정행위가 수반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들 혜택 안 주고 너 그냥 납부지연 환급 따로따로 가라고 하는 거야. 부정행위가 있었으면, 부정한 방법을 했다면. 그때는 계속 이런 틀 나오잖아요. 부정하게 어떤 했으면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갑이라는 자가 사업장이 A 사업장도 있고요. B 사업장도 있어. 그럼 A 사업장에 내야 되는 세금이야. VAT. 이걸 내야 되는 거야. 근데 B 사업장에 내버린 거야. 여기가 내야 되는 부가세를 얘가 낼 거를 얘가 냈다. 다른 사업장에 낸 거야. A 사업장에 낼 거를 어디다 냈다고요? B 사업장에 냈다고요. 그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가세는 사업장별 가세 원칙이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냈어. A 사업장에 내야 할 거 여기다 안 내고 납부 안 하고 여기다 내버렸다고요. 여기다 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안 냈으니까 납부지연. 얘는 잘못 냈죠. 얘 거를 여기다 냈으니까 환급. 납부지연 환급.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A 사업장과 B에 냈다면 이때는 가산세 안 매긴다고 한 거야. 어차피 잘 낸 걸로 보겠다. 어차피 세무서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됐지 뭐 돈이. 이런 거야. 이게 밑에 안 본 거기 동그라미 6번의 기억인 거야. 6번의 기억 안 봤잖아요. 보세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기간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 더하여 내버렸다면 이때는 가산세를 배제한다고 돼 있는 거야. 따라오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잠깐. 또 6번의 첫째 줄에 가로 열고 닫고 보여요. 이거 무슨 말일까? 지금 보신 6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은 납부 지역이라서 안 매긴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 뭐만 안 매기겠다는 거야? 가로 열고 닫고 보니까 이게 뭐야? A, B, C의 뭐야? 한번 읽어봐요.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 배제한다. A, B, C 중에 뭐지? 저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고지할 때까지가 A고요. 그래서 지워버려. 지웠어. 안 지웠어야 되는데 고지한 날부터 납기까지는 안 매기지. B. 납기 다음 날, 고지에서 납기 다음 날부터 매기는 게 C야. 그 중에 A만 매기지 않겠대.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A만 납부 불성시 가능성, 납부에 대한 가능성 A만. 그 다음에 3% 매기고 뒤에 붙는 것들은 다 가산금이었어요. 과거에 가산금이었어 걔는. 근데 지금은 가산에서 통합되어 있는 거야. 옛날에는 가산금이었다고요. 그놈은 안 깎아주겠다는 거야. 원래 옛날부터 가산세였던 놈만 깎아줘. 그게 A밖에 없어요. A만 그래요. A만. 그 다음에 C 뒤에 붙는 것들은 다 옛날에 가산금이었어. 옛날에 가산금이던 시절에 가산금은 한 달 지날 때마다 1.2%씩 매긴다 이렇게 돼 있었어. 과거에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럼 한 달 지나버리면 무차별해. 그럼 하루하루 빨리 내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가산금 없애버리고 가산 통합하겠다.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거야. 그 원래 태생적으로 얘는 가산금이었던 놈이야. 이놈은 깎아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A만 깎아주겠다는 거야. A만 매기지 않겠다. 아셨죠? 옛날하고 똑같이 가는 의미야. 옛날에 가산금이던 시절에는 안 깎아줬거든요. 그게 지금은 C도 A와 더불어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C란 기간은 옛날에 가산금이었던 놈은 안 깎아준다. 걔는 매긴다. A만 안 매길 거야. A 기간만 안 매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더 좋죠. 잘 좀 시간 많이 할애하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진도가 좀 늦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많이 봐둬야 여러분 동차 공부가 되는 거야. 이게 동차 때 국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조만간 동차 할 거 아니야. 1차 될 거잖아요. 다 안 되겠어요? 다 되겠지. 1차 되고 2차 동차 공부할 때는 이 국기법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동차 공부할 때 국기. 그때 국기 지금 많이 해놓고 좀 자세하게 봐놓고 뭐 1차인데 뭐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전체 범위 공부 여러분 2차까지 돼야지 합격하는 거니까 하는 김에 좀 더 시간 할애하더라도 좀 하면서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좀 남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남은 내용 하고 문제 풀고 하는 거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